지난 월드컵 가나전에서 아쉽게 우리나라가 패배를 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하고 그 다른 선수들 그 SNS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뭐 바쁘긴 하지만 어, 우리나라 축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돈을 주고 경기장 가서 경기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산업으로서의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건데 평상시 경기장 한 번 가지도 않다가 그 국제대회만 열리면 그냥 뭐 자기가 감독이나 된 것처럼 뭐 그냥 죽여라 살려라 뭐 별의별 뭐 가짜는 전술 같은 거 꼴값 떨면서 그 비판하는 거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개 양아치도 아니고 가장 그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선수들 본인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막 인신공격까지 해가면 네가 해봐라 이 새끼야. 네가 나와서 뛰어 그러면 국가대표 그렇게 마땅치 않으면 네가 한번 뛰어봐 이 개새끼야. 진짜 아유 참 병신 같은 것들. 그 호날두 같은 노쇼나하는 새끼 국제 양아치. 이번에 뭐 꼭 골도 지가 넣은 게 아닌데 마치 지가 넣은 것처럼 세리머니하고 육갑을 떠는 그런 자식들한테는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우리 선수 잘했다고 생각해.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강인 선수를 왜 선발로 출전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죠. 그 조기성 선수가 결국 두 골을 넣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 투입되기 전까지는 뭐 이러다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에 들어가자마자 그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정확한 패스 한 방으로 그 만회골 터뜨리고 이어서 바로 또 김진수 선수지만 또 정확한 그 연결로 인해서 동점까지 갔죠. 그 수비 조직력에 이제 김민재 선수 몸 상태가 전성기 때 같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부상을 입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뛴 선수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보는 마지막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2시 넘어서 웬만하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경기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포르투갈 우리가 2002년도에 이겼죠. 그때 그 패배 현장에 지금 벤투 감독이 수비수로 뛰고 있었죠. 왠지 느낌이 좋아요. 뭐 포르투갈 못 이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뭐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부는 축구보다 훨씬 쉬워요. 공부는 특히 객관식은 내가 실력만 갖추면 떨어질 수가 없는 안정적인 과정이거든요. 과정은 좀 다소 고통스럽지만 그게 체육 선수들 그 운동하는 그 연습하는 그거 육체적 필요에 비할 바가 아니죠. 공부 해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판례 공부. 저 두꺼운 거 언제 나가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애울 건 별로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교재 43페이지에 법원 이래가지고 성문법원인데 성문법원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죠. 가끔 출제되는 정도인데 뭐 기출조석은 다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보면 될 거고 전라북도 합격을 축제를 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고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일반법원칙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일단 헌법이 최고법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34조에 있는 건데 이 평등원칙에도 아니구나 평등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기본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거든요. 그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헌법적 의무 위반은 위헌이다. 행정법에 축제될 만한 건 저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에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이게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규범으로 기능하는지가 출제가 헌법에 몇 번 됐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이것도 익혀놔야 되고 행위에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는. 근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해야 된다.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 이 말로 하면 위헌, 위법 이런 의미예요.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요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114에 보면 이게 참 어떤 또라이가 출제했는데 이거는 행정법에 출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114에 가면 맨 밑에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게 43인데 두 번째 줄 보면 이것도 과소보호예요. 최대한 보호가 아니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다음 줄 보면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좀 전에 봤던 거 나오죠. 취했다 하더라도 그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하나요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사리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인데 행정법은 출제가 안 되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자, 이거 봐야 돼요. 아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그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물질적인 거 요거에 유지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생활 요거에 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필수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다. 이게 150이라고 913하고 연결돼요. 151. 151에 보면 그 공권과 기본권 있죠. 구체적 공권성 인정 이건 자유권이거든요. 근데 구체적 공권성 부정사는 사회적 기본권, 환경권, 자연방위권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몰아정리할 수 있는 의료보험 수급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리고 요 첫 번째 판례 보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 수급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이게 43하고 913 원고적 격으로 연결되죠. 913 913에 가면 그 중간에 괄호 3 환경권 부정 이게 43하고 151 그래서 그 두 번째 조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보호 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거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이 있어야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헌법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춰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로 연결이 되죠. 원고적 규정하고 결국 연결되는 거죠. 자, 법률인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인데 이때 법률이 상호무선 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이 자체가 숫자가 되든 말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관련된 거 독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같은 특별법이고 같은 일반법일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법인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신법인 일반법보다 무조건 앞서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이 먼저 적용되니까. 자, 동일한 형식의 성문복도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하나의 적용되죠. 왜냐하면 법 단계 구조의 원리가 먼저 적용되잖아요. 같은 법률일 때 특별법, 일반법 따지는 거지. 헌법과 법률, 법률과 대통령령 이때는 뭐 특별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헌법과 법률이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이게 220하고 연결돼요.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에 따라. 근데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아니면 둘 다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20에 가면
그 괄호 1번 있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이게 바뀌면 체육시설업법만 적용되는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일 때는 당시 학교보건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 목적 규정상 이게 43 거기 나오는 거죠. 적용 범위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법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체육시설업법이. 그럼 당구장 설치에 관해서 체육시설업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그럼 특별법 관계가 아니면 둘 다 적용되죠. 그러니까 밖이라면 모르는데 밖이라면 체육시설업법만 적용되면 이건 자족적 신고가 되는데 학교보건법까지 추가적으로 되면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결국 뭐냐 이렇게 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성질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거죠. 뭐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원에 도로교통법은 이건 경찰행정법이에요. 공공기관 운영법과 도로교통법은 이 입법 목적이 같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목적이 같아야 입법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적용된다라는 결론. 그 다음에 국제주의와 국제법규는 이건 헌법에서 조금 더 많은 걸 다루게 되는데 일단 대법원이는 언제나 국내법 조례를 규정하죠. 그 합의서, 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저 노태우 대통령 때 1991년도에 체결됐다가 2년도에 발의됐죠. 제가 93년도에 이제 그 공무원이 됐는데 저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예요. 그 이후에도 뭐 6.15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 정상회담하고도 선언이 발표되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죠. 그 근간이 되는 거는 바로 기본합의서예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국내법적 효력 또는 조약으로 성격이 부정된다. 단순한 심사협정이다라는 거. WTO 설립을 위한 말라케시 협정 이거는 적법하게 시결공포된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죠. 그럼 법률적 효력을 가지면 범죄를 구성하거나 처벌이 가중된다 그래도 그 국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가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니까 위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가는 상호방위조약 이게 바로 소파라고 그러죠. 스테이터스 주둔군 여기에 따른 이제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이게 그 주둔군의 지위가 스테이터스죠. 스테이터스 오브 포시스가 주둔군이죠. 이 주둔군이 이제 점령군이라는 의미로 메가더 포고령의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오브 포시스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어그리먼트 협정 소파가 굉장히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논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국회 동의를 위한 조약에 해당하고 외국 군대 지위에 관한 거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제 확인해 봤더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결론인데 그 결론은 헌법에 출제됐던 거라 행정법에 빼놨어요. 그 다음에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 그래서 가트. 그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다 국내 법령과 동일한 유효.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법률적 효력이니까 조례보다 상위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가트나 AGP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그 조례같이 처분이 아닌 거는 유효 아닌 무효밖에 없다. 취소할 수 있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처분조례, 드물붕괴 폐기조례 같은 거 빼고는. 근데 내용이 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다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을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니까 이거는 그 내국민 대우 원칙 외국 거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원칙 위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좀 안타까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전문가들이 거의 없죠. 이걸 조례로 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 조례를 저 내용을 넣지 않고 그냥 집행 단계에서 아니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그 집행할 때 전라북도 이외에 거기 농산물을 사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조례가 무효이면 일부 무효이지만 그 재정권자인 지방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전부 무효하게 판결을 내려줬는데 그럼 이게 조례가 없어졌냐? 아닙니다. 요 문제가 됐던 요 조항만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조례가 지금도 유효하게 운영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세계 무역기구죠.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핵심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이지 개인과 무관하다는 게 나오죠. 법적 분쟁은 WTO 분쟁액을 위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관할에 가는 거예요. 국내 법원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고 따라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관할 국내 법원에 또 원고도 사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관할 법원도 국내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행히 행정법에서 거론되는 거 ILO, 유네스코라네 그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하고 그 ABC 규약, ILO 어쨌든 판례상 나와 있는 건 다 어때요? 다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니까 다행입니다. 지난해 ILO 협약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관련된 판례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시간이 몇 년 걸릴 거니까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뭐 그 유보 조항 때문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그 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 당시 유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거는 이제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판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법단계 구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하고 조약 이런 헌법이 우선이고 법률적 효력과 법률적 조약 이러면 특별법, 일반법 이런 거 따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에 통일하는 협약 이게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인 상법이 우선해주면 된다라는 거. 양이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에 가는 건데 관습법과 판례법인데 판례법에 관한 게 조금 축적이 되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관습법은 그 사실인 관습, 사실은 법적 효과가 무관한 게 사실이라 그랬죠. 그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인데 법령하면 법률과 법규명령까지만 포함해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얘는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자 이것도 의미해요. 확정해야 된다. 법원의 의무예요. 근데 사실인 관습은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의무로 돼 있죠. 근데 관습은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가 여부를 가리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게 결국은 자 봐요.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은 주장 입증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관습법은 주장 입증할 필요 이게 법적 의무하고 현실적 필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꼼꼼하게 의무냐 필요냐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돼. 이거 간단하게 틀리잖아요. 그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맨 밑에를 두 번째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해놓고 네 번째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건 뭐 간단하게 틀린 거죠. 두 부분이. 자, 그다음에 성립요건은 그 법적 확신설이에요. 법적 확신설이 통섭할래요. 근데 그 학설하고 대법은 간단. 객관적 요건으로서 관행, 주관적 요건으로 법적 확신. 근데 헌재는 어때요?
그 300년 전에 외국 판례 100개다가 하다 보니까 그 거지 같은 게 이제 그 수도 이전 관련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일단 법적 확신설이라는 거는 이건 똑같아요.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니구나. 그 밑에 관습원법의 성립요건 보면 아주 너절하게 짝이 없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다섯째를 두 가지로 독해하면 돼요. 객관적 관행, 주관적 법적 확신. 그거로 해석하면 안 이어도 돼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 관행이잖아요.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반복 계속성. 이건 관행과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 관행의 개념 정의잖아요. 이거를 대등한 요건으로 병렬에 나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엉터리 판례예요. 근데 관행이잖아요, 이것도. 또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거로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아니, 반복 계속성이나 지속성 항상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동어 반복을 지랄하고 늘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 명료성, 여기까지가 관행이라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째, 이런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법적 확신 나왔잖아요. 그것도 외래어를 또 왜 지랄하고 나열해. 폭넓은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는 독일어예요. 독일어까지 또 갖다가 썼는데, 결국 네 가지가 주관적 법적 확신, 다섯째가 그 객관적 관행, 다섯 번째가 주관적 법적 확신. 이러면 결국 대법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포섭 과정이죠. 그럼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 봐요. 포섭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거 보면 아주 진짜 웃긴 놈들이, 이놈들 보면 헌재재판관, 얘네들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왜 그러냐.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였어요. 지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종부세가 아니라 전원 서울 거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가 이전되면 서울 땅값 떨어질 거 뻔하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론 내놓고 헌법재판 연구관 통해서 300 몇십 년 전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나라에 저도 그때 봤는데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 나라 거를 베껴다가 꿰어 맞춘 거예요. 완전 개변이죠, 개변. 포섭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번 볼까요? 그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저거는 출제가 하나도 안 됐죠. 헌법에서는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자,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 맞죠? 600년 동안 계속적 관행. 맞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 항상성. 깨어지지는 않았죠. 시도는 있었죠. 박정희 때 그 수도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가 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선생님에 의해서 총 맞아 뒤진 날, 그 같은 날 10월 26일 날, 그 1909년 10월 20날 26일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도살됐죠. 그리고 나서 1979년, 그러니까 80년 후에죠. 80년 후 날짜도 이등방문 사살한 바로 그날 10월 26일 그날 살해했죠. 만약에 박정희 안 죽었으면 지금 계룡대, 지금 상군부가 있는 거기로 수도가 이전됐을 거예요. 그 시도는 있었어요. 깨지지는 않았죠. 결과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볼 수 없는 명확한 이유. 당연하죠. 현재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 누가 반대해요?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적 합의, 실효성과 강제를 갖는다고 믿고 있는 이상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다. 뭐가 얘네들 저렇게 베껴다가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 곡합 아세라는 지식인들은 그냥 본질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요. 자, 서울이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과 대한민국 수도였다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이거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
신라 시대만 해도 고구려만 해도 어때요? 그 졸봉성 거기서 그 수도가 있다가 국내성으로 갖다 평양성으로 옮겼잖아요. 백제 봐요. 그 개왕이 아차산에서 그 장수왕한테 그냥 그 패배해가지고 죽으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 웅징으로 공주로 이전했죠. 그 다음에 성왕 문주왕 때 웅진 천도했고 성왕 때 그 사비 부여로 천도했잖아요. 태봉도 그렇고 그 수도는 필요에 따라 이전해 왔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필요에 따라 이전됐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히려 국민적 합의지 수도는 때려 죽여도 서울이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난 없다고 봐요. 있다면 역사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무식한 놈들한테나 있을까? 이런 게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듯하지만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엘리트의 탈을 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분개를 할 수밖에 없네. 이건 완전 개싸구리 같은 논리거든요. 어쨌든 이 형편없는 자식들. 자, 종류가 이제 민중적 간섭법인데 이법권, 어업권하고 달라요. 어업권은 특권 어업면허에 의해서 그 설정된 법률상 성문법상 걸린 이법권 얘기, 이법권인데 이것도 그 어업면허가 특권인데 없이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포획 채취, 이 줄여서 체포라고 그래요. 채취할 때 채, 포획할 때 포 해가지고 포체라고는 안 줄여요. 체포 이런데 이게 객관적 관행이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들 정리 이런 거 주관적 법적 확신 대부분은 담백하잖아요. 혼자같이 저 육갑을 안 떨고 하청 농수권도 주관적 법적 확신을 명시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백 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연안의 눈에 관계를 하여 왔고 이제 간섭에 의해 취득했음이 뚜렷하다. 이제 묵시적으로 주관적 법적 확신은 명시로 판시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 다음 종래에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해 2년 이내에 등록해야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신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엽기적인 거예요. 자, 보충 자료 잠깐 볼까요? 이 당시에 얼마나 헌재가 엉터리 같이 해석했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어라 하는 거는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여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거를 입어자라면 어업에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단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등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경과 조치가 저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어때요? 2년 이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요? 입어자로 본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어때요? 2년 이내에 등록 안 하면 입어자로 안 본다. 그럼 입어권이 소멸된다 이 얘기잖아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홍보를 안 했어요. 일본 거 베낀 건데 일본은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끝내 어때요? 우리같이 이렇게 그 소멸되도록 안 했어요. 일단은 등록기간은 졌지만 그 등록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나중에라도 등록하면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됐기 때문에 2년 내에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입업권자로 등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게 바로 결정적 차이. 근데 헌재가 그걸 잘못 해석하면서 이 병신같이 한번 봐요.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실내이익은 등록에 관계없이 인정받던 권리를 등록해야 하는 정도라 그래요. 자, 소멸된다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 형량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선례법인데 국세행정의 관행의 의미죠. 이것도 그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 이런 거 의미해야 돼요. 정당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래서 일단 관행이 나왔고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거. 자, 이것도 유형화된 거라 보충자료 해놨거든요. 4번. 법학에서 판단, 4페이지, 보충자료 4페이지. 법학에서 판단 기준이 일반적 평균인이거든요. 이 원칙이에요. 국세행정법 거기도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고 국가배상법상 과실도 평균적 공무원이에요. 법령에서 과실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도 평균적 검사예요. 근데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개인 기준이에요. 공무상 질병 해당 여부 이거는 당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요. 평상시 지병이 있냐 없냐. 이거는 강론 내용이에요. 그 구급수험생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 이것도 강론 내용이에요. 이것도 강론. 그래서 구급수험생은 굳이 외우려고 할 거는 여기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의사표시는 이것도 보충자료 먼저 볼까요? 보충자료 보면 명시적 직접적인 건 그 단어가 나오는 거고 간접적인 거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고 묵시적인 건 전혀 그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인정되는 건데 단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명시적, 직접적, 간접적, 묵시적인 거 다 의사표시 똑같이 인정해요. 다만 그 묵시적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이게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시적 적극적 운동 묵시적 소극적 견해 표명도 선행조치 이게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영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도 명시적 묵시적 이거 다 약방의 감초예요. 예외를 외워야죠. 그 비과세 가능이 소멸하는 시점 이거는 확정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거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예외는. 나머지는 이제 몰아서 정리하면 될 거고. 자, 돌아옵시다. 그럼 이제 포석 과정을 또 거치면 되죠. 관세청장이 4년간 보세 운송세 어때요? 단 한 건도 부과한 적이 없다. 자, 그럼 일단 객관적 관행이죠. 4년간 객관적 관행이 됐죠. 그럼 이게 비과세 의사표시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죠. 그럼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어때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학대라는 공식상 피해 중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이게 102하고 또 비교를 할 건데 102 보면은 맨 밑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해서 장래양한 과세처분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거라는데 이게 48, 68하고 연결돼요. 장래양한 걸 할 수 있다. 이건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는 신뢰보호 때문에 이건 부과 못하지만 장래 효까지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 그 68은 뭐냐면 이 비과세 관행하고 신뢰보호는 과거에 이미 형성된 거, 과거에 이미 관행이 된 거, 그거기 때문에 장래 문제가 아니라 그 위법인 것까지도 인정해줘요. 근데 68페이지 가면 자기구속 원칙이 한 게 위법한 처분에 대한 자기구속 부정 이건 102하고 좀 전에 신뢰보호하고 비교할 때 왜 이거는 자기구속은 안 되냐. 자기구속은 과거에 적용했던 기준을 이건 장래 의사결정할 때 똑같은 기준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합력사항이 없이 달리 다른 기준 적용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 비과세 관행하고 신뢰보호는 과거에 이미 형성된 거니까 위법한 거에 대한 신뢰라 하더라도 과거 문제니까 이거는 허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 불법을 계속 저질러달라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 취지는 붕괴되잖아요. 그 자기구속 평등원칙은 장래 불법을 평등하게 저질러달라라는 장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됐죠. 행정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심사에서 자 이건 위법한 행정처분한 선례예요. 그런 기준을 따라줄 의무가 없는 점 논거는 안 밝혔지만 장래 불법을 계속 저질러달라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또는 자유구속원칙 등이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한 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형성된 걸 보호하는 문제와 장래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삭제까지 건의했다면 묵시적 의사표시 인정하는 게 충분하죠. 근데 착오로 인한 건 부정하죠. 이것도 85하고 이제 연결될 건데 85. 85에 가면 뭐라? 85. 그 공적 견해표명 부정도 맨 밑에 있죠. 큰 번호에서 한번 착오로 인한 경우 이때 48하고 똑같아요. 그 비과세 간행이나 실내보호나 요 공적 견해표명하고 겹치는 게 많고 착오로 인한 건 인정은 안 됩니다. 이거 48. 왜냐면 묵시적 의사표시, 묵인이라고 하는 거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묵인이에요. 그 알았어야 내가 의사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착오라는 얘기는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착각해서 몰랐다. 몰랐다 하면 그걸 의사표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착오란 말 나오면 위험화시켜서 다 부정된다,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런 게 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납세자, 불특정 납세자, 그건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업수수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상업수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일단 20년이 객관적 관행. 근데 착오로 인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상업수수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알면서도 나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걸 인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비과세 관행 성립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요건 납세자가 부담한다. 이거 그 법률 요건 분류되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 각자 입증하라. 그 1070에 있죠. 1070에 49하고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이게 49하고 1070 누구한테 유리한 요건인지 아마 보면은 입증 책임은 예우자 하나 되는 게 대부분이죠. 일단 성립한 비과세 관행이 소멸하는 시점이죠. 좀 전에 보충자 종합적 정리했죠. 확정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그 이례적인 뭐 예우자 하나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판의 보충적 이력서인데, 자, 이거 보충자료를 보면 사실관계면 이해가 쉬워요. 그 이인창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아버지인데 박봉금 엄마가 이제 사망한 건데 장남이 이제 피고였어요. 김영조 씨가 이제 땅 주인이에요. 박봉금의 분묘를 설치한 토지 소유권자인데 피고를 상대로, 장남을 상대로 분무 철거하고 묘역 인도 청구성 제기한 원고인데, 이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민법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해줄지, 이건 성문법원이거든요. 대통령령. 주상은 장자가 된다 그랬어요. 장자가 없는 경우 장소리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관습은, 이 동네의 관습은 어떻게 됐냐면 배우자인 남편이 그 제주가 되는 게 관습이었죠. 이게 내용이 다른 거를 모순저축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원에 따르면 장남이 상주가 제주가 되는 거고 상제 제주가 되는 거니까 얘가 피고가 되는 거고,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피고가 되는 거고, 배우자인 아버지가.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간단해요. 세 번째 쪽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 결국은 피고적격에 관한 게 논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로, 당연하죠. 이게 하위니까 상위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법률 우위는 전역에 가중되는 것. 이런 것도 없죠. 제목 갖고 끝나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계속 사고치고 있죠. 개폐적 변경력 이력서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 그래, 지네들 땅값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양심이고 역사에 대한 명예도 다 버리고 조롱거리죠. 저런 꼴. 우리나라 헌재 결정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건 조고하고
요 판례 있죠? 요거하고 그래서 통진당 그 정당에서 심판 결정 내린 거, 그 독일은 그거 사문화됐어요. 왜냐면 그 통진당 그 반헌법적 정당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정당 명칭 바꿔가지고 다시 정당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지하와 음성화되면 오히려 단속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독일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 그 나치 정당 계열인데 사회주의당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표방하는데 그 후신 정당하고 해서 두 번인가 했고, 스페인인가 스페인 터키, 독일하고 스페인 터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 동등한 를 가진다. 이 제목 정도 이어주면 되고, 결론은 이걸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헌법 개정이 근데 이 두 갈식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가 양괄식이라고 해야겠네. 양괄식.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헌법 변질하고 헌법 개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번째 주간은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에 일반하게요.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 이게 바로 헌법 변천 내지는 헌법 변질. 최급 수험생, 변호사 수험생 알아둬야 됩니다. 헌법에서 출제가 꽤 많이 돼요. 헌법 변질이라는 거. 사멸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 국민투표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헌법 변천과 헌법 개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헌법 변천은 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은 가능성은 헌법 개정밖에 없다는 결론이 또 나오죠.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 된다라는 거. 판례법에 가는 게 이제 좀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것도 보충자료 7페이지 보면 관련 판례를 분류하는 게 시간에 따라 그 일반 사건이라고 한 거 뭐냐면 이거는 위헌 결정이 날 때 아직 소송 제기가 안 된 거예요. 소송 제기가 안 된 거. 그 소송 제기가 안 된 걸 말하고, 그러니까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불가증력 발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급회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뢰부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신뢰부를 위해 제한가능. 이 페이지 인용한 거는 이거는 옛날 이론서 기준이라. 이거는 무시하세요.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위헌 제청을 안 했지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동종 사건은 위헌 제청까지 한 거. 그러니까 소송 제기 전 단계가 일반 사건. 소송 제기한 상태가 변경 사건. 소송 제기하고 위헌 제청까지 한 게 동종 사건.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그 사건이 바로 당해 사건. 그러니까 병행 사건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불가증력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위헌 결정의 소급비가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염두에 두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충 자료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첫째 판례는 아니구나. 일단 판례법에 그 기성력이 가는 게 아니라 황송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성력. 이 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성력, 이게 1090에 가면 행정소송법에도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성력, 이게 똑같아요. 동일한 사유간에 다른 사유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1090페이지.
1090에 가면 맨 위에 다른 사유 있죠? 이게 50하고 이런 거예요. 다른 사유로는 동일한 거 반복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거기도 이제 다시 돌아오면 두 번째 줄, 파기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해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해도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급심 법원이 유사사건, 이 당해 사건이 아닌 유사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견해를 취한 거, 이거는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재도 긍정한다는 1번 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미 취소승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적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 이거는 안타깝지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 가면 행정처분의 취소승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해무효 사유는 아니다. 그럼 취소 사유인데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한 발생하면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법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데 그 이외의 건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은 합헌이다. 이게 위헌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양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음 줄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입법정책의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리가 인정되니까 위헌이 되기가 어렵다는 문장을 저렇게 표현해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 금년도만 해도 그래가지고 저딴 식으로 헌재 저 법률 해석이 뭐냐면 위헌 한정합헌 이거 무시한 대법원 판결 3건이나 헌법재판소가 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이거 헌법 개정해서 바로 잡아야 돼. 이건 서로 지금 인정 안 하겠다. 이런 778하고 연결되는데. 두 번째 줄 법령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다음 줄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 해석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거 아니다. 이게 778회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자, 778회 보면은 맨 밑에 괄호 1번 헌법재판소 한정위원 이게 51페이지. 한정위원 저거 낫죠? 근데 대법원이 좀 전에 봤던 판례처럼 한정위원 한정합헌은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게 한정위원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합헌이다. 한정합헌인데 이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무시하고 다음 페이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치받는 핵에 망측한 엽기적인 결론을 내버렸어요. 기싸움 하는 과정에서 변태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 의미는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헌재 결정을 치받은 구체적 사례를 제가 보여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과서로 52페이지 돌아오면 이런 게 이제 꼼꼼하게 독해하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또는 적용 중지 요거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잠정 적용이냐 적용 중지냐에 따라 위헌성 예상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 시한이 지나서 법률이 상실한 경우죠. 자, 비형벌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잠정 적용이에요. 이때 그 효과는 장래양에서만 미칠 뿐이에요. 잠정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 발생이 헌재가 유예한 기간까지는 유효하니까 그 다음부터 소멸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예요. 단해 사건이라고 해서 다리 칙할 리는 없다. 근데 비형벌 조항에 대한 적용 중지란 말이에요. 적용 중지. 당장 적용을 멈추라고. 적용 중지 헌법 불합 결정이 선고된 경우는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용 중지일 때 소급표, 이건 뭐 기준 입장 재확인한 거죠. 재확인이 아니라 똑같은 판례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같이 넣을 필요가 4, 9, 2로서 판례번호도 똑같네. 좀 괜히 똑같은 내용이었고. 자, 이 세무사 자격, 옛날에는 변호사 자격에 세무사하고 변리사 그 20몇 가지 자격증이 동시에 그 부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직역 다툼이 심해지면서 이제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점점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거예요. 둘레 다섯째 줄인데, 그 본문으로 그냥 갑시다. 이게 계속 적용을 명했어요. 근데 이 계속 적용을 명한 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나눠봐야 돼요.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이력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등록에 관한 조항, 이걸 그냥 바로 효력을 소멸시켜버리면 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등록만이 아니라 세무사 시험 합격해서 세무사 일반 세무사 등록까지도 다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그거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거에 관해서만 계속 적용을 명한 거지, 이 헌법 불합치 된 것 같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용이 중지되니까 소급표 인정, 해석이 되죠. 군인연금법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단위 사건으로 제한된다. 뭐 이래? 본문 내용이 날아가 버렸네. 참 이런. 이건 정오표를 내야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저 특수한 사안이에요. 특수한 사안이라 저거는 뭐 어차피 본문을 제가 일단 해놓기는 해놓을 건데, 다음 보충 자료에 제가 해놓을게요. 근데 뭐 논거가 특별할 건 없어. 그냥 외워두면 되겠고. 제가 뭐 메모했냐면 53페이지 맨 위에 오탈자 정오표 만들 거여서 선고안하고 작은 따옴표가 빠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들어가가지고 아니구나,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 인용으로 쓴 거구나. 이런 갑자기 헛것을 봤네. 못 들은 걸 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법원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재심사유가 된다는 거, 이건 뭐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세 번째 줄 일부 위헌 결정의 효력은, 이것도 기존 입장 재확인이죠.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거, 이건 뭐 병행 사건이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 사건, 병행 사건, 동료 사건, 방해 사건에 다 미치는데, 다만 일반 사건은 불가능하게 발생하지 않은 거에만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민법이나 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171회 하고 관계가 되는데, 객관적 요건에 관한 건 171. 보면 괄호 6번 있죠? 53. 괄호 53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거는 나중에 소멸시효 여기 보충전에 안 나올 건데, 일단 이 의미는 왜 어떤 게 미치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데, 안날부터 3년은 적용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소멸시효에 관한 보충 자료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